자,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하나의 그룹에 묶여 있는 세포 외 기질. 대표 주자가 얼핏 언급했지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세포 바깥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안에서 만들어서 자기가 쓰지 않고 밖으로 그냥 완전히 내 던져버렸다는, 유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이 콜라겐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이 바깥에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도대체 뭐지? 어떻게 보면 세포 골격 단백질들하고 비슷하게 이들 역시 중합체, 아주 긴 폴리머거든요. 그러나 세포 골격 단백질과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의 확연하게 다른 성질 하나는 이들은 전부 한결같이 당을 부착하고 있는 당단백질이라는 얘기죠. 왜? 외포작용 경로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내던져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당을 받게 된 그 두 가지 장소가 있잖아요. 조면소 보체 내부와 그 다음 단계인 골지에서 무수하게 많은 당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내던져진 그런 얘기죠. 도대체 이들은 왜 밖에서 이렇게 있을까? 주로 모든 세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기 에너지를 허비해서 막 쏟아 부어가지고서 세포 외 그러니까 단백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밖으로 던지는 것은 아니고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한국말로 섬유아 세포라고 하는 꽤 유명한 세포죠. 우리의 조직 안에 여러 가지 안에 중간중간을 이렇게 딱 중간중간 요소를 마치 이 필러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세포들인데 거기서 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던지는데 그래서 몇 가지 종류의 예를 들어서 일반 생물학 수준의 세포의 기질 단백질, 일반 생물학 수준의 단백질들의 이름을 몇 가지를 본다면 이름은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콜라겐, 그다음에 일레스테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신축성 있어 보이죠? 고무줄처럼 이렇게 신축성을 제공해주는 일레스틴, 한국말로 번역을 탄력소라고 하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파이브로넥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면역세포 같은 것들이 서로 간에 인식을 하고 자기들끼리 응집을 하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프로리오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우리의 연골 같은데 주로 많이 있으면서 이 우리의 연골 부위 같은 것들을 아주 이제 신축성 있게 그다음 완충 작용을 해주는 그런 단백질들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런데 특히 한 가지는 세포 바깥으로 완전히 이렇게 내던져진 100%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세포막에 이렇게 걸쳐 있게 되는. 그래서 걸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름 자체를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중간에 끼어든다는 얘기죠. 끼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나는 그래도 세포 외의 기질 단백질의 하나야라고 그쪽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출하는 이 단백질 매우 중요해요. 이 단백질. 왜냐하면 사실은 이 인테그린이 세포막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서 위쪽으로는 바깥쪽에 있는 자기의 동료들과 소통을 하고 세포의 기질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제공하고 그것을 또 세포 안에 있는 골격들, 세포 특히 골격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바깥과 안쪽을 이렇게 소통을 하는 중요한 구실을 해주는 것이 또 인테그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포의 기질 단백질들을 몇 가지 기능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긴 했으나 이것을 세세하게 우리가 기억 속에 담아놓고 있다는 것은 약간의 그냥 뭐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은 한번 듣고 한번 흘리는 그 정도.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세포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둡시다. 세포 외 기질, 단백질 전체적으로 왜 바깥쪽에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것일까? 그들은 대표적으로 신축성이 매우 있는 단백질이에요. 마치 침대 스프링에 콜라겐을 나는 침대 스프링에 비교를 했잖아요. 콜라겐이
우리의 연골에도 많이 분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피부에 주름 같은 것들도 콜라겐이 있어야 주름이 쫙쫙 펴지고 콜라겐이 부족하면 막 이제 그래서 돼지 껍질 마구 먹고 피부가 좋다는 분 막 헛소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돼지 껍질을 먹는다고 콜라겐이 전부 다 흡수가 되냐? 전부 다 분해가 돼가지고서 되겠지? 어쨌든 그런 것인데 이 두 개가 특히 대표 주자인데 콜라겐이라든가 프로리오글라이칸 같은 것들은 주로 바깥에서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고 구조적인 보호를 해주고 하는 뭐 그렇겠구나. 얘네들이 워낙 이렇게 신축성 있는 단백질들이니까 바깥쪽에 그런 것들을 놔두면 세포 간에 이런 마모 같은 것도 덜 되고 이렇게 푹신푹신해질 거 아니야. 이게. 마치 소파 안에 집어넣는 그런 솜들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이름도 생소해서 이거 외워야 돼? 아니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종류의 그런 세포의 골격 단백질들은 어떤 세포를 어떤 특별한 위치에다가 안정적으로 앵커를 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이런 피부 세포 같은 것일수록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게 튼튼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비듬처럼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자기의 나의 본체로부터 떨어져가는 우주 미아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 꽉 잡고 있어야 되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접착제 구실을 해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게 아니지. 안정적 위치 고정이 아니라 이거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세포들 간에 세포 바깥쪽과 안쪽 간에 서로 안정적인 교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테그린, 무슨 파이브로넥틴, 무슨 또 다른 뭐 세포 부착 분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각의 세포들이 돌아다닐 때 바깥쪽에 또 다른 세포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바깥쪽에 있으면서 안쪽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 가지 종류의 다른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고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그걸로 세포의 기질 단백질을 그냥 퉁쳐버리고 매우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사실 이거. 우리의 발생, 그다음에 면역 작용 같은 것들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 유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만 세세한 그런 것들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괜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란 얘기죠. 나중에 세포 생물학에 들어가가지고서 좀 더 열심히 그쪽에 조금 더 특히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요 중요한 점은 요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은 물론 당연히 원핵 세포에는 없겠지. 근데 식물에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사치품인 것이지. 봐라, 니들 이런 거 없지? 자식들. 하고,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럭셔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포의 기질 단백질은.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는, 몇 가지 종류의 단백질들은 완벽하게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은 아니나, 세포의 경계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세포들 간에 구조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시키는 그런 단백질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중간에 매개 연결을 시켜주는 연결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쓸데없이 여러 개 보지 말고 간단하게 이것만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그림 없나? 좋은 그림 없으니까 이 그림으로 합시다, 이거. 세계 인접 세포들 간에 연접을 시켜주는 단백질들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단백질들이 붙어 있죠. 이름조차도 하나는 접착 연접, 하나는 접착 반, 하나는 밀착 연접. 헷갈려. 어떤 뭔가 연접을 시키는 그런 단백질들인데 이름이 저 위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주로 이제
주로 이러한 세포들은 특히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세포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내가 상피세포. 상피세포에 특히 많이 두드러져요. 왜냐하면 상피세포는 우리의 최외곽 라인이잖아. 각각의 상피세포들은 이 중간에 틈새를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스크럼 짜고 이렇게 딱 꼭 붙어 있어야 돼. 대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 틈새로 뭔가가 스며들어가지고 우리 몸만 들어오면 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중간으로 무슨 이상한 물질, 유해 물질들이 세포 안으로는 잘 못 들어가잖아. 어차피 우리는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서 물질의 유입을 잘 차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들어가니까 요 세포 틈 사이로 이렇게 요 안으로 싹 들어가려고 하면 이 안으로 뭔가 스며 들어가서 큰일 나잖아. 사실 진짜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딱 막아주는 이런 단백질들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가 생겨나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병이 생긴 어린이 같은 경우는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피부가 완전히 그냥 맨피부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너무 끔찍한, 그냥 그대로 일반 상태에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그 피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막아주지 못하니까 그 안으로 막 모든 유해 물질들이 침투가 돼가지고 막 염증을 일으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이것을 실링을 해주는 지플락이 아니라 지플락처럼 실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얼마나 중요하면 세 가지 다른 형태의 그러한 단백질들이 동시에 순차적으로 맨 위에서 소위 말하는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타이트 정션이 밀착 연접이라고 하는, 이거를 마치 지퍼 구실을 집 가지고 올려놓고 그 밑에 쪽에는 구조적으로 이걸 못을 딱딱딱딱 박아놓는 피아노선처럼 딱 연결해서 그냥 줄을 딱 동여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 어디헤런스 정션, 한국말로 뭘까, 얘가 접착 연접, 쫙 붙여놓는다는 얘기겠지. 자, 이거 외우지 말아요. 무슨 이름 자체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연접 그 다음에 맨 밑에 접착 반이라고 하는 데스모솜이라고 하는, 얘는 마치 리벳이라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쇠 같은 두 개를 연결시키게 리벳을 꽝 박아가지고서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런 물리적으로. 어쨌든 세 개가 다 그런 식으로 이 세포 간의 간격을, 틈새를 메꿔주는, 타이트하게 둘을 붙잡아 매놓고 그 중간에 물조차도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주는 세 가지 단백질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특히 상피세포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 단백질이 전부 위부터 중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배열이 이렇게 잘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 와중에 여기는 갭 정션이라고 하는 단백질 하나가 주로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저 위쪽에 있는 대신 세포의 아래쪽에 하나 두 개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 갭 정션을 저는 주로 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 개구멍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6개의 둥그런 원통형의 단백질을 세포막에다 그냥 딱 그러니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6개의 단백질 심어 놓으면 중간에 구멍이 똥똥 뚫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멍이 뚫는 것을 통해서 물질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뭔가 그냥 개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구멍을. 그렇게 해 놓은 이유는 너무 세포막을 빡빡하게, 너 누구야? 그래서 출입을 이렇게 통제해 놓으면은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물질들이. 야, 우리 밀수도 좀 해고 그래야지. 이거 막 맨날 이렇게 세금 내고 관세 내고 맨날 무역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모든 물질들은 전부 각각의 이런 단백질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어 라고 딱 해놓고, 비공식적으로는 밑에다 슬쩍 하나 이런 개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이제 밀수하라고. 얘는 그러니까 구멍이 사이즈만 맞으면 아무나 왔다 갔다, 뭐 특별하게 까다롭게 안 굴고 이렇게 이제 요 개구멍의 크기에 맞으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 물질 소통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예외를 줘서 원활하게 해줄 수 있어야 세포들끼리도 뭔가 물질 소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각각 옆에 있는 이웃세포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gap junction. 갭을 만들어주는 어떤 이음매라는 얘기죠. gap junction. 그래서 한국말로 그것을 뭐라고 번역을 해서 간극을 만들어서 간극 연접이다. 그래서 이 좀 전에 언급한 한 3가지 종류의 그런 연접 단백질들은 일단 두 세포 사이를 틈을 완전히 밀폐시켜서 막아버리는, 그렇게 묶어놓는 구실을 하는 데 반면에 이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소통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간극 연접이 그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식물도 그것을 이제 따라 배워가지고 식물에서는 저거 하니까 좋네 나도 하면서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개구멍 구실을 또 해주는 그런 단백질을 세포 사이에 서로 만들어 놓는데, 문제는 그래서 원형질 연락사라고 영어로 플라즈모데스마타라고 하는 요 원형질 연락사, 이름이 좀 희한하네. 원형질 연락사? 뭐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근데 일단 기능을, 식물세포의 간극 연접은 어디서? 동물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동물에 있는 그 간극 연접과 같은 기능만을 담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점. 구조는 완전히 달라. 생긴 걸 딱 보면은 얘는 도저히 무슨 개구멍 역할을 할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알고 보니 동물에서 보았던 그 간극 연접하고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근데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른 거예요. 식물은 항상 동물하고 비교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식물은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잖아. 딱딱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구멍을 이렇게 세포막에다가 단백질로 뭔가를 드릴을 뚫어가지고 해서 구멍을 만든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이게. 세포벽이 딱 막고 있으니. 구멍을 뚫었더니 옆쪽에 콘크리트 벽이 또 있네? 아유, 망했다.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포가 분열을 하는 시기에, 세포가 막 하나의 세포가 2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지. 그래가지고서 이런 단백질로 될 일이 아니고 세포막 성분 있잖아요. 세포막 성분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 문이 안 닫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주로 뭐 밑에다 뭐 양탄자 같은 거 중간에 끼워 놓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밑에다가 문이 이렇게 조금 열린 틈을 통해갖고 여기다 양탄자 같은 요걸 끼워 놓으면 이게 완전히 안 닫히고 요 정도 틈이 생기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원형질 연락사인 것이죠. 그래서 원형질 연락사는 지금 여기서 보듯이 물질 자체가 활면소포체가 삐죽이 괜히 가서 옆 동네 가가지고 이렇게 쭉 오지랖 넓게 이렇게 가서 둘 사이를 막이 이렇게, 그러니까 세포벽이 막 새롭게 생긴 세포가 세포벽을 만들기도 전에 중간에 자기가 가서 알박기를 해놓는 거지. 그러면 세포벽이 가다가 중간에 뚝 막혀가지고서 이제, 그러면 그 알박기를 해놓은 요 틈 사이에, 건물 사이에 틈새가 있듯이 약간의 틈이 생기죠. 결국 얘가, 자, 나도 있다, 개구멍 해서 개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이를, 틈새를 통해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 원형질 연락사가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지가 일반 생물학 2에서 보면 식물의 물과 양분의 이동을 볼 때 나올 것입니다만,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언급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간극, 연접, 구실을 기능을 해준다. 그러나 생긴 거는 이게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다. 단백질이 아닌 세포막의 성분으로 이루어졌다. 한 가지,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 일단 침투를 한 바이러스가 어디 가서 뭔가를 훨씬 더 이제 이 세포 여러 가지 대사작용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자기가 일단 들어가 놓으면 바이러스도 세포벽은 뚫고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거든, 이제. 그런데 덕분에 이렇게 원형질 연락사가 있는 덕분에 그 틈을 타가지고서 이 바이러스들이 한번 여기에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땡큐 하면서 옮겨 다닐 수 있는 또 경로로도 제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 수업을 끝내기에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세품학을 통해서 계속적인 소통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기본적인 선택적 투과성, 세포막 자체가 그냥 아무나 막 왔다 갔다 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이미 몇 번을 강조했으니까. 왜냐면 인지질 이중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주로 이런 것들만이 비교적 자유롭게 세포막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 또 다른 그림이 있나? 없지? 그러면 그냥 이걸로 그냥 봅시다. 뿐이고, 다시 말해서 기체, 이산화탄소, 산소 같은 기체라든가 콜레스테롤 같은 정도의 사이즈가 비교적 작은 지질이야 이 인지질 이중충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그 정도. 물도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물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하지만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이 사실은 비극성이 아니잖아요. 물도 극성이잖아. 그러니까 물 자체가 세포막을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그것을 그 애로사항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가 이제 이번 장에서 다뤄지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전부 극성이라는 얘기죠. 극성. 사이즈는 문제가 되지 않아. 아마 전 우주에서 전 우주 너무 과장. 전 지구에서 가장 작은 물질일 수 있는 수소 이온 같은 경우 얘가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지. 세포막을. 왜?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아무리 작아도 극성을 띠고 있는 한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라든가 ATP라든가 포도당 전부 극성을 띠고 있고 이 나머지 모든 이온들이 다 통과 못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문제는 딜레마가 이들이 통과 못하면 우리는 우에산호 얘네들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생존이 안 되는 모두 중요한 물질들 아니에요. ATP? ATP 없이 어떻게 살아? 그 다음에 뭐 소듐, 칼슘, 포타슘, 수소, 포도당, 아미노산 전부 다 당연히 우리에게 소중한 물질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통과를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느냐라는 것을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일단 확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산, 자연적으로 물질이 움직이는 하나의 패턴을 확산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쭉 움직이게 되어 있는 이것은 왜? 엔트로피 확산이라는 물질의 확산에 의한 이동은 그러니까 결국 왜 이것이 항상 자발적이냐 하면은 그것이 확산이 됨으로써 어떤 물질이 확산이 됨으로써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던 이 분자 알갱이들이 확산을 통해서 이렇게 쫙 커져 나간다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들이 확산이 됨으로써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이제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저 지금 수업 중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보세요? 오늘 제가 저 늦게까지 성주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토의하는 건 좀 곤란할 거고 그래서 금요일쯤이나 한번 하죠. 금요일. 목요일 날도 제가 내일 일정이 있고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수업 끝나고 그때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죠. 그거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실래요? 그 양식을. 이게 기본 과제하고 요게 어떻게 변했는지 조금 그걸 보고 한번 과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3년짜리를 하시죠 이번에? 안 돼? 그래도 정년 넘어서 하면은 좀 되지 않나? 안 돼요? 원래? 그러면 그 1년짜리를 할 만한 게 없는데 사실. 예. 어쨌든 알아서 그건 나중에 토의해보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확산을 일으킬 때 그 수용액송에서 이제 어떤 물질이 이동하느냐, 용질, 녹아있는 어떤 얄갱이들, 이동하는 물질, 용액에서 용질이 이동하는 그 매체 자체를 우리는 용매 액체를 주로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용질과 용매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 유명한 삼투라는 현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치 삼투 현상이라는 것을 처음 본다고 감지하듯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모욕적인가? 아니, 아직도 우리가 이 삼투 현상을 지금 이해를 해야 돼? 하고, 죄송합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삼투라는 것은 뭐냐? 이 삼투를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삼투 다 알잖아, 우리. 그러면 삼투를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를 할까? 용매의 확산에도 삼투는 사실은 물의 확산이에요. 물의 확산. 물론 엄밀히 크게 확대해서 용매 자체의 확산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주로 수용액상에서 삼투 현상을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용매가 수용액이 아닌 용매, 그러니까 물이 아닌 용매에서는 용질이, 녹아있는 용질이 거의 생각할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주로 녹아있는 용질들이 물에 잘 녹는 용질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삼투를 정의할 때 그냥 간단하게 물의 확산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그냥 확산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 언제? 요것을 사용해야 돼, 요거. 선택적 투과막을 통한 물의 확산이 삼투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그냥 물이 확산을 해? 보통 물은 용매잖아. 용매가 확산 같은 거 안 하잖아. 용매 안에 녹아있는 용질이 확산을 하지. 그런데 왜 용매인 물이 확산을 하겠다고 지가 지금 주제넘게 선을 넘고 난리일까? 왜?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이 무엇이나 선택적 투과막이라고 하는 선이 그어졌을 때 그 선택적 투과막, 우리 일상생활에서 선택적 투과막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무엇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보는 선택적 투과막, 모기장. 선택적 투과막 막이에요. 선택적 투과막. 왜? 공기는 막 이동을 하는데 모기는 통과를 못 하잖아. 그런 식으로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차단하는 그런 선택적으로 불공평하게 하는 것이 선택적 투과막인 것이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삼투를 배우느냐? 바로 생물학 시간에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인 세포막이 바로 그 선택적 투과막 중에 하나잖아. 비극성인 물질들은 막 통과시키면서 극성인 물질들은 통과를 안 시키는 아주 고약한 불공정을 행사하고 있는 세포막. 그래서 그 선택적 투과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얘기지. 그 선택적 투과막을 통해서 물이 확산을 하는, 왜 물이 확산을 해야만 될까? 선택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고 싶은 용질이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중간에 이렇게 뭔가 선택적 투과막이 찾아 있다고 칩시다. U자형 튜브에 왼쪽 오른쪽에 그린색, 여러분들의 화면에, TV 화면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조그만 알갱이들이 지금 용질이란 말이에요. 용질. 당분이 녹아 있다고 칩시다.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막을 쳤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농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용질이. 이게 막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원래 확산의 논리에 따르자면 이 용질인 당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벽에 부딪힌 거지. 왜? 요 선택적 투과막이라고 하는 요 모기장 같이 생긴 요 막이 당 너무 커, 못 들어와. 당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돼. 못 들어가는 거지. 답답해 미치겠는 거지, 당은. 나는 빨리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데.
이 온 우주는 정의를 구하는, 이 우주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평형이야, 언제나 평형, 균형.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형, 균형을 이루어야만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구현이 안 되니까, 막 힘들어 죽겠는 거지. 그러니까 보다 못한 물이, 그래, 내가 도와주마. 하고 갑자기 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네 대신 내가 움직여줄게 하고 움직이는 게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지. 물이 반대쪽으로 움직여주면 되잖아. 그러면 두 양쪽의 계에서 농도가 이제 똑같아지지. 결국 이 농도라는 얘기는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개수가 있느냐는데 면적이 커지니까 이제 농도가 줄어주니까 똑같이 되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삼투에서는 물은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같이 여겨지나 착시 현상일 뿐이죠. 물 역시 확산이라는 얘기예요. 확산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지. 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물이 확산을 한다. 물이 확산을 하려면 물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여야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왼쪽 오른쪽에서 물의 농도가 어디가 더 높아요? 왼쪽이 더 높지 물의 농도는 당연히. 그러니까 물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게 평상시에는 선택적 투과막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가 물이 채 그런 식으로 테이크 액션을 하기도 전에 용질이 먼저 재빠르게 알아서 자기들끼리 움직여주니까 평형을 이루어주니까 용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여서 평형을 금방 이루어주니까 물이 그것을 해줄 겨를이 없는 거죠. 이미 다 평형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이 삼투가 발생하는 이 순간 이런 조건에서는 선택적 투과막이라는 것 때문에 물이 그것을 조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삼투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삼투 현상 때문에 우리의 적혈구를 어디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적혈구를 그냥 우리가 채취를 해가지고서 분리를 해서 우리의 소중한 적혈구니까 수돗물에 담가두자.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두자. 하면 이제 다시 열어보면 모든 적혈구들은 이렇게 개구리 배 터지듯이 빵빵빵 터져 있는 이유가 당연히 수돗물은 적혈구 안에 있는 염분의 농도와 수돗물의 염분의 농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삼투 현상이 어떻게 돼? 삼투 현상이 물이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갔을 테니까 견디지 못하고 빵 터지는 것이고 반면에 적혈구를 분리를 해가지고서 훨씬 짠 무슨 1몰짜리 소금물에다가 세균 감염 방지, 세균 오염 방지 해가지고 여기 1몰짜리 소금물에다가 저장을 딱 해놓으면 갑자기 열어보니 소금물은 쭈그렁박이 돼 있어. 왜냐? 물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갔을 때, 삼투 현상에서. 그러기 위해서 생리식염수라는 얘기죠. 결국 그런 얘기죠. 생리식염수의 정의는 0.7%인가의 소금인데, 그것이 0.7인지 0.8인지 또 달라요. 사람의 생리식염수와 개구리의 생리식염수. 각각의 체내에 있는 염분의 농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링거 맞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염분의 농도가 그런 우리 몸 안에 있는 똑같은 염분. 그래서 들어가도 전혀 그런 삼투, 어떠한 삼투 현상도 이제 발생시키지 않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는 등장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충분히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미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식물의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달라지는 이유는 식물은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견고한 세포벽이 동물의 같은 경우에는 빵 터져서 세포를 이렇게 터져버리게 하는 그런 조건에서도 식물은 까딱없이 벽이 견뎌주니까 이렇게 조금 팽팽해져서 위태위태 할지라도 이것이 훨씬 오히려 좋아. 피부 주름 없어지고. 그래서 식물은 일부러 이 안에 식물의 또 고유하게 있는 중심 에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다 일부러 막 소금을 그냥 막 저장을 해가지고서 일부러 물을 막 빨아들여서 자기의 세포를 좀 탱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이유이고,
오히려 등장액의 경우에는 식물은 좀 시들어 보여. 너무 좀 어디 아프니?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동물에서 볼 수 없었던 요 바깥쪽의 염분 농도가 훨씬 높은, 그래서 우리는 고장액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의 염분의 농도가 훨씬 높은 그런 데다가 식물 세포를 이렇게 담가두면은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보이는 거지. 원래 우리가 못 봤던 껍질과 안이 분리가 되는 현상, 세포 벽과 세포 막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하죠. 영어로 플라즈모라이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허연 속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포막이 주름이 생기면서 쭈그렁박이 되면서 세포 벽과 세포 막 사이에 공간이 보이게 되는 그런, 식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삼투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고. 여기서 집신벌레 같은 경우는 서식지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어떤 집신벌레는 강물에서 살고 강물과 연못에서 살고, 어떤 집신벌레는 바다에서도 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서식지를 이런 식으로 민물, 호수나 강물에서 살기로 결정한 이들은 이제 태생적으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안에 소금기가 바깥쪽의 소금기보다 훨씬 높으니까 항상 물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나도 적혈구의 운명을 걸어야 될까? 그럴 수는 없잖아. 살아야지.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들은 이것을 수축포라고 하는, 마치 난파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배에 계속 선원들이 계속해서 물을 퍼내가지고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수축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개가, 집신벌레 하나당 두 개의 수축포를, 집신벌레와 비슷한 종류의 그런 이 원생 생물들 역시 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수축포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에 있는 물을 바깥쪽으로 펌프를 착착착 해서 뽑아내주는 거지. 얼마나 중요하면 두 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물이 들어오는 것을, 얘는 여기서 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막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수송을 할 때에 선택적 투과 막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애들은 뭔가를, 어떤 다른 살길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한 이 살길을,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살길을 마련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 세포막에다 쫙 깔아놓은 그 수송체들이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능동과 수동으로. 수동과 능동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수동과 능동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역하는 중심어, 핵심어, 각각을 구분시킬 수 있는 핵심어 두 가지를 한번 떠올리라면 뭐가 있을까요?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수동수송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대표할 수 있는 중심어 두 개. 그와 상대적으로 능동수송을 이제 캐릭터라이즈 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어 두 개. 뭐가 있을까? 수동수송은 일단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농도 기울기가 뭔지 이해가 돼요? 농도 기울기. 두 개의 이쪽과 저쪽 이동을 하려고 하는, 수송을 하려고 하는 두 쪽 방향에 그 이동하려고 하는 물질의 농도 차가 농도 기울기인 것이지. 농도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확산하는 이동은 훨씬 더 힘이 세고 빠르겠죠. 어쨌든 그 농도 기울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수동수송이라는 것은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갈까, 아니면 그것을 역주행을 하는 것일까? 수동. 그냥 맡겨두는 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자연 상태에서. 농도 기울기를 항상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수송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동 방향이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게 수동, 수송. 그렇다면
이것은 에너지? 돈 필요해? 필요 없어. 공짜야, 공짜. 지가 자연 상태로 자연적으로 가는데 왜 내가 거기다 특별히 돈을 줘? 공짜로 다운받는데 왜 내가 돈을 지불해? 라는 얘기가 돼. 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라는 것이 수동수송을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심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능동수송은 뭐지?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농도 기울기를 역행을 해서 물질을 움직이고자 할 때 능동수송이라는 것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돈 쓰는 것밖에 없다고 했죠?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지. 그래서 그 두 개가 요 능동과 수동을 차이를 두는 것이고, 이제 좀 더 약간의 높은 수준에서는 이것을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데, 얼핏 생각해보면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은 이것이 능동 수송일까? 수동 수송일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지어 보려고 한다면 최소한 한 가지에서 이것이 구분이 되는 이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능동 수송이라고 구분을 해야만 된다라고 할 때 어떤 점일까? 수송 소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수송 소낭은 어떻게 돼? 움직이잖아. 미세소관 또는 무슨 미세섬유 위를 걸어야 되잖아. 세포 골격 위를. 걸을 때 뭐가 필요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ATP를 깔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수송이기 때문에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 역시 능동 수송으로 간주를 그러한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 수송은 근데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단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와갖고는 참 용감하다. 너 그냥 오겠다는 얘기야?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막 수송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이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항상 이것을 보는 것은 세포막에서의 수송이잖아요.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 세포막에서 단순 확산이 가능하려면 그 단순 확산에 의해서 세포막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일까? 비극성인 물질밖에 없는 것이지. 기체 또는 비극성, 지질 같은 경우. 그것만이 이 단순 확산을 통해서 가능한 영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가더라도 얘가 뭔가 누가 없이는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극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송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수동 수송은 일단 전부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 확산이 아닌 촉진 확산은 수송체를 전담하는 수송체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 촉진 확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물질이 유입이 된다고 합시다. 비록 이것이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수동 수송이라 할지라도 이 물질이 운반을 하고자 하는 물질이 극성이라면 촉진 확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왜? 어떤 수송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 수송체를 통한 움직임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는 것뿐입니다. 자, 여기서 촉진 확산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채널과 수송체는 운반체라고, 채널과 운반체의 차이를 세포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구분을 합시다. 이제 더 이상 채널 하면 우리가 딱 이름을 넣을 때 채널 하면 일단 쟤는 수동 수송을 전담하는 애구나. 예를 들어서 무슨 소듐 채널, 칼슘 채널, 당 채널 있다고 칩시다. 전부 다 채널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우리는 얘를 뭐라고 낙인 찍느냐? 너는 수동 수송을 하는구나. 채널은 거기에만 국한이 되는 거예요. 채널. 다만 채널이라는 이름이 쓰이는 어떤 이제 관습적으로
이온들에게만 채널을 사용을 합니다. 당 채널 그런 거 없어요, 사실. 당은 이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라든가 무슨 소듐이라든가 포타슘이라든가 하는 그런 이온들, 작은 이온들만 그들이 이렇게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수송체를 우리는 채널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럼 조금 몸집이 큰 아미노산이라든가 무슨 뭐 포도당이라든가 그들을 이런 식으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시키는 그 수송체는 채널 대신에 운반체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은 채널과 운반체가 이 물질을 수송하는 이 메커니즘이 살짝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뭐 거기까지는 여기서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래서 단순과 촉진 확산을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쿠아포린까지만 하고 끝낼 수밖에 없겠네. 능동수송은 또 다음 시간에 미뤄야 되나? 자, 아쿠아포린은 물 채널이에요, 이게. 물을 운반하는 채널. 원래 채널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온에만 적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물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온은 아니잖아. 다만 이온만큼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을 확산에 의해서 운반하는 채널이다라는 것이 아쿠아포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를 촉진 확산에 의해서 운반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장 조직 같은 콩팥에 아쿠아포린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세포막을 통과 못해. 그러니까 물을 따로 전담하게 물을 한 분자씩 한 번에 딱 일직선으로 줄 세워가지고서 물을 이렇게 전기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중간에 있는 그런 수송 단백질이 세포막엔 쫙 깔려 있어. 그래갖고 물들을 쫙 끌어당겨가지고, 그럼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물은 아주 빠르게, 사실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해서 삼투가 벌어지는 것도, 삼투 현상도 아쿠아포린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물이 막 원활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이게 뭐 삼투가 되지. 아쿠아포린이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삼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려면 그런 식으로 물을 빨리 원활하게 수송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 있을까? 우리 몸에 콩팥에 있잖아요. 콩팥에 물들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콩팥은 물을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시킬까? 밖으로 배출되려고 하는 물을 재흡수하잖아요. 만약에 콩팥에 있는 아쿠아포린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화장실을 쉬는 시간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5분에 한 번씩 가야 되겠지. 그럴 경우가 언제 생길까? 보통 우리는 금요일 밤에 많이 발생하지. 술 먹고 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느냐? 바로 요것을, 알코올이 바로 요 아쿠아포린을, 신장에 있는 아쿠아포린을 조절하는 이 기전을 알코올이 이것을 저해시키거든. 그래서 아쿠아포린이 신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못해, 술을 마시면. 그러니까 재흡수가 제대로 느려지니까 여기 방광이 훨씬 더 빨리 차니까 빨리 왔다 가서 빨리 비워야 되는 얘기죠. 자, 동물에서는 그렇고 식물에서는 뿌리 같은 데 주로 이것이 많겠지. 물을 이쪽으로 흡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해서 각 동식물에 이렇게 아쿠아포린이 많이 존재를 해서 물들을 원활하게 이동을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능동수송은 다음 시간에